자, 여러분 어떻게 휴식 좀 취하셨나요? 자, 지금부터 다시 우리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 기본법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하면서 교수님이 이렇게 강조한 부분들이 있죠. 요 강조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수업을 이어나가겠는데요. 이후에도 제가 일부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꼭 암기를 하시거나 특별히 이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사회보장 기본법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그러면 이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우리 사회보장 기본법에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사회보장의 범주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법이 다 사회보장의 큰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과일이에요. 과일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가 모든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사회보장 수급권, 이 사회보장 수급권 또는 사회복지 수급권 동일한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사회복지 수급권에 대해서 배웠죠. 실체적 권리, 수석적 권리, 절차적 권리 이렇게 배웠는데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 이 기본권도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웠죠. 시민권과 인권과 또 기본권에 대해서 배웠죠. 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우리가 기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국가마다 이 기본권의 개념은 다 다르다. 왜냐하면 헌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권리를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헌법상의 사회보장 수급권은 실체적 권리가 있어요. 사회보험 청구권, 공공부조 청구권, 사회서비스 청구권으로서 모든 국민의 법적 권리를 인정을 하고 있다. 이거 지난번에 우리 사회복지 수급권에 대해서 배운 사안입니다. 사회보장의 대상인 수급권자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 아까 상호주의 원칙을 따른다 그랬죠. 외국인 등이 해당이 되고요. 사회보장 기본법 제9조는 사회보장 수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 사회복지 수급권, 다른 말로 사회복지 수급권은요, 헌법에서는 생존권적 기본권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헌법 몇 조에 이 생존권적 기본권을 규정을 했다고 했죠? 헌법 34조라고 했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이걸 외워야 돼요. 우리 헌법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헌법 밑에 하위가 뭐죠? 법률이죠. 이 법률에서는 구체화된 규정을 하고 있다. 이거 법적 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서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인데요. 이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답게 살 권리, 헌법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국가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정하는 데 따라서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중요하니까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종종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 날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연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공포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제가 이제 교수님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2021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미 8월 1일 이전까지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발표를 했고 제가 그걸 근거로 해서 2021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그 지원 금액은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 한번 유튜브 영상을 올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최저보장 수준과 급여 수준을 공지를 해야 된다, 공포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매년 8월 1일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서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이에요. 이거 사회보장기본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규정을 하면서 급여의 신청인데요. 사회보장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에다가 꼭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 원칙이 당사자, 그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는 신청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꼭 이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예외적으로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하고 수급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 직권주의를 병행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행여자라든가 정신질환자라든가 또 노숙인들 같은 경우 또 문맹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신청을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단 조건이 뭐냐면 수급자가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청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보장 기본 사회보장 제도는 신청주의 원칙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보장 수급권, 이거 사회복지 수급권이나 동일한 의미라고 했죠. 자, 우리 사회보장 수급권에 보호가 있어요. 보호. 지난번에 우리가 사회복지 수급권의 보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 이렇게 주는 거죠.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압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법에 의해서 받은 생계비나 연금이나 모든 금액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가 없어요. 담보로 맡길 수도 없고요. 압류할 수도 없다. 이것이 보호예요.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 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는 일신전소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일신전소권이라는 것은 만약에 윤춘모가 그걸 받았다. 그러면 윤춘모 외에 다른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일신. 한 사람만 딱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신전소권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죠.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가 없어요. 제한.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사회복지수급권을 이렇게 정지하거나 제한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다만 관계변경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정수급자 등의 경우는 제한하거나 정지될 수는 있어요. 부정적으로 수급한 경우, 예를 들어서 수급권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나 불법적인 경우, 부정수급자를 얘기하는 거죠. 등에 대해서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외 조항 외에는요. 또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되지, 이게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을 남발하거나 남용을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례 원칙 또는 과잉 침해 금지 원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예요. 네, 이 사회보장 수급권, 내가 급여를 받고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신청과 반대죠. 신청은 내가 받기를 원해서 신청을 하는 거고요. 포기는 내가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 사안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어요. 구두로는 안 되고요. 서류상으로 남겨야 되는 거죠. 수급권자는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 즉 다시 수급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했다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시 내가 받고 싶다. 그러면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보장 기본법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구상권, 구상을 할 수 있도록,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제3자의 불법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해서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대해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회보장 수급권은 불법 행위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노인분이 부양 의무자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자예요. 부자인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에 수급을 신청을 해가지고 생계급여를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부정수급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수급을 당한 사람에게 우선은 그 할머니에게 돈을 생계급여를 지급을 했지만 그 지급된 생계급여에 대해서 부양 의무자인 그 잘 사는 아들한테 돈을 청구를 해서 기존에 지출된 금액을 환수 조치를 하는 거, 이것을 구상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기본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책
이제 3번입니다. 이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인데요. 요거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보장위원회,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은 5년마다 장기발전 방향에서 우리가 수립을 한다. 이거 중요해요. 통상 뭐 3년마다 장기발전 방향을 수립한다. 5년마다 수립한다. 뭐 이렇게 뭐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꼭 이게 나오니까요. 꼭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은 몇 년마다요? 5년마다 수립을 한다. 이거 꼭 외워두시고요.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사회보장 환경의 변화와 전망, 또 뭐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뭐 사회보장 전달 체계, 뭐 등등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요. 기본계획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와 똑같이 시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은 5년마다 수립을 한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이거는 5년마다고요. 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니까요. 해마다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을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사회보장위원회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은 아동정책조정기관, 아동정책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보육정책조정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기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종종 이런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국무총리 소속의 그 위원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우리 아동정책 조정은 있지만 노인정책 조정이나 뭐 이런 거는 없죠. 그러니까 아동정책, 장애인정책, 사회보장, 보육정책 이렇게 이런 네 가지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회보장위원회는 요것도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회보장위원회는 협의체 기구이지 의결 권한이 없어요. 요거 의결 권한이 없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이 위에 심의를 하고 조정을 이와 같은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사회보장위원회 구성과 운영은요, 요것도 종종 나오는 문제예요. 위원장은 국무총리고요.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3명이 부위원장이고요.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통일교통부 장관을 포함해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돼요. 그 해당 위원회 해당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요. 공무원인 경우에는 위원회 임기는 그 재임 기간이 되고요. 보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로 인사 이동이 됐다던가 뭐 그만뒀다던가 이렇게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에 남은 기간을 한다. 뭐 이런 사안들이
종종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이렇게 3개 사안이 있죠. 요 3장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암기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이해 정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인데요. 우리가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과 운영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사회보장 기본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 운영함에 있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구조를 마련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서비스 보장인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 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보장과 소득 보장을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해 나가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보장을 해줘야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하에서 우리 다양한 사회적 위험 아까 8가지 얘기를 했죠. 출산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출산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8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라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에서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공공부조에서 소득을 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지원을 한다든가 수당을 지원한다든가 뭐 기초연금을 지급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제도를 공공부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뭐 아동수당을 뭐 만든다든가 또 노인 장애수당을 뭐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이 사회보장이라는 그 뿌리에서 줄기가 나온 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소득 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소득 보장 제도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공부분이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공공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민간부분이라는 것은 뭐 기업이나 또 아니면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뭐 보험회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민간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예를 든다면 공공 부분에서는 국민연금법을 만들어서 이 소득을 보장을 하고 있죠. 노후에 퇴직 후에 노후에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국민연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공공 부분에서 국민연금법을 만들어 온 거고요. 민간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것은 뭐 퇴직연금을 만든다던가 개인연금,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개인연금을 납입을 함으로 인해서 노후에 이제 공공 부분에서의 국민연금법, 그 국민연금과 뭐 퇴직연금이라든가 또 이제 이런 개인연금 이런 걸 수령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국민들이 소득 보장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큰 줄기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런 규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평생 사회 안전망의 구축, 운영과 사회보장, 사회서비스의 보장이라든가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사회보장 기본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요. 이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인데요. 이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은 총 5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대상 보편성의 원칙이에요. 대상의 포괄성의 원칙이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할 때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편성, 포괄성의 원칙을 가져야 된다. 특히 사회보험에 적용되는 원리로 피보험자의 범위와 사회보장 욕구의 양면에 있어서 이게 포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수계층으로 제한하거나 특정한 사회보장 욕구에 제한돼서는 안 된다. 이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이 사회보험법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5가지 사회보험은 우리가 보편주의적인 복지 사회보장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상의 보편성의 원칙은 사회보험에 적용이 되는 거다. 가급적이면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상 보편성의 원칙이다. 두 번째, 비용 분담의 형편성의 원칙이에요. 이 형식적 평등성의 원칙, 최저 보장의 원칙 이건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최저 보장의 원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은 많이 보는 사람은 많이 내고, 이게 형평이죠. 형평. 적게 보는 사람들은 적게 내고 적게 혜택을 받는 거고요. 많이 보는 사람은 많이 내고 많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예를 든다면, 국민연금에 지금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할 때 그 수입이 많으면 많은 대로 많이 보험료를 납입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는 내가 부은 것만큼, 보험료를 지급한 것만큼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 내면 적게 받는 거죠. 이것을 비용 분담 형평성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민주성의 원칙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보장위원회에는 국민의 참여를 보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주성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만 참여해서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참여를 하고 또 전문가도 참여를 하고 해서 함께 민주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 이게 민주성의 원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과 연계성, 전문성의 원칙인데요.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할 때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의 원칙, 또 역할 조정의 원칙.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다만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서 역할과 책임의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사회권의 규정에 대한 추상적 권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역할 조정. 그래서 사회보험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 공공부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역할을 조정해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은 이렇게 5가지 원칙을 준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인데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인데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를 해야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민간 부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민간 부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라든가 기부 등의 나눔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괄적인 개념에서의 사회보장에 대한 사안들을 사회보장기본법에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보장 비용의 분담인데요. 사회보장 비용의 분담은 각각의 사회보장 제도의 목적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사회보장 비용 분담의 합리적 조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개별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할 때 또 얘기를 하고 공공부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사회보험의 비용 분담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책임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비용 분담은 가입자가 분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사회보험법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우리가 연금이나 건강, 노인 장기 요양 같은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자하고 근로자 또 자영업자가 분담을 해요. 근데 산재보험은 사업자 혼자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구체적인 사안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할 거고요. 공공부조 비용 분담은 책임 분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데요. 비용 분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일반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비용 분담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 분담을 하고요. 재정 부담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의 전달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보장 기본법은 지역적 균형을 갖춘 사회보장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사회보장 급여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적 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보장 전달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접근성 또는 편리성과 적시성, 균형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사회보장 급여의 관리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사회보장 급여의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 인력의 양성, 학술 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 증진 등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보의 공개 또는 홍보를 해야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제도에 관해서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해야 된다.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 예를 들어서 복지정보 전산망의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 행복이음이라는 그 복지정보 전산망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또한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상담, 통지의 의무가 있다라고 사회보장기본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회복지 수급권의 수석적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죠. 그래서 설명을 제34조에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제35조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을 해줘야 된다. 또 제36조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6번 사회보장 정보의 관리인데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보호를 해야 된다.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알게 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정보를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비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공받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요. 개인정보를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보칙으로 권리구제 조치인데요. 사회복지 수급권의 절차적 권리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절차적 권리 말씀을 드렸죠. 사회복지 수급권의 실체적 권리, 또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권리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앞으로 또 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종종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이제 뭐 공청회를 한다든가 법을 변경을 할 때는 공청회를 한다든가 또 입법을 예고를 하죠. 그래서 입법 예고를 해서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오늘은 이제 사회복지법 강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순서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사회보장기본법은요, 이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토대, 이 땅에 뿌리를 박은 것을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그 뿌리는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뿌리에서 나온 줄기가 3개가 있는데 사회보험과 또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보험에 대한 5가지 법, 공공부조에 대한 5가지 법, 또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법 28가지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꼭 뭐 암기를 안 하더라도 거의 암기 수준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보장 기본 계획 수립과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안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아시면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골격을 잘 알아두시면 앞으로 이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이렇게 배워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수업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수업 받으시냐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